자,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관계를 볼게요. 어, 대일국교가 이제 재개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예전처럼 통신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세안사라는 이름으로 파견했어요. 세안사는 그때 이제 그 임진왜란 때 많이 이제 잡혔던 그 조선인들 귀국시키기 위해서 이제 삼양대사를 중심해서 파견을 했고 결국엔 조선인 포로 7천 명을 송환해 왔다.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강해군 때 기후약조를 정식으로 해서 국교가 정상화됐죠. 일단 이제 배경을 보면 일단 이제 그 당시 강해군 때 국제정세를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 북쪽에서는 청나라가 등장하시죠. 후금이.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제 뭐냐면 에도막구가 있고 근데 조선이 이렇게 중간에 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과 그 에도막구 중간에 끼었는데 양쪽 관계를 뭐냐 악화시키면 어떻게 됐어요? 조선이 에도막부와 후금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강해군 입장일 때는 후금은 중립정책, 청나라는 중립정책하고 에도막부는 그 당시 후금이었죠. 후금은 중립정책이었고 에도막부도 국교를 해서 뭐냐면 양쪽으로 또 공격을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했던 것은 스시마 섬이니까 그 당시 이제 일본과 스시마 섬을 통교 무역을 위한 틈을 마련했고 이때 이제 부산포에 외관을 설치했어요. 초당 외관이라고. 그래서 이제 했고 부산포 안에서만 뭐냐면 무역을 하도록 허용했죠. 그게 왜 그랬냐면 예전에 이제 서울에 이제 동평간이 돼갖고 그 일본 사신의 숙소가 있었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서울 올라가는 과정에서 뭔가 그 지도도 만들고 전탐도 하고 하면서 올라왔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때 서울이 올라오는 길이 외국 사신들이 올라온 길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외국 사신들이 일본 사신들이 우리나라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산포의 한정에서만 외관 설치해 놓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일본 사신들은 서울에 입경을 금지시키고 동네 외관에서만 신문을 보고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통신사를 파견했죠. 그 예전처럼 이제 그 통신을 파견했는데 국교가 이제 뭐냐면 정상화 후에 세안사의 명칭이 통신을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 통신사도 이제 에도막고 중기 때 들어가면 19세기 때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통신사 파견이 끊어지게 되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목적 보면 이제 뭐 일본 간의 관계를 안정시켜 대청 관계를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신사 파견의 목적이 나왔고요. 통신사 파견은 여러 가지 목적도 있어요. 자, 일단 조선 쪽 목적과 일본의 목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위에 연결돼서 보세요. 초창기 때 통신사란 이름을 붙이지 않고 세안사란 이름을 붙였다고 했죠. 국교 이전에는. 그때는 일본에 끌려간 포로를 데리고 오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또 이제 통신사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본의 정세파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임진왜란 때 당했던 이유가 일본의 정세파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예. 이번은 아마 이제 요거 기후학 좀 배경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별로 저 정리한 책이 아니어가지고 좀 약간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좀 많이 좀 수정하면서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나올 때는 이제 제가 계속 정리를 할 거예요. 이걸요. 서브 노트를요. 자, 일단 일본 입장에서 통신사를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에도마쿠의 쇼군이 승결 대의적 공인받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조선의 이제 선진 문물을 수용의 필요 때문에 그런 거죠.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유 때문에인데 일본 입장 올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일본 국내에 소개를 하냐면 에도마쿠 쇼군을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냐면 조선 사신들이 왔다. 그래서 얘네들이 조공을 갖다 바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하고 다른 목적에서 뭐냐면 얘기를 해요. 얘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 에도마쿠의 경제적 어려움은 왜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 당시 에도마쿠가 조선보다 더 잘 싸웠죠. 훨씬. 예. 아마 이제 에도막부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대마도의 어려움일 거야. 대마도. 대마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후학적 배경을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그래서 기후학적 배경 중에 대마도는 그 당시 우리 조선의 어떤 경제에 영향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대마도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되거든요. 기후학적 배경도 이 대마도와 관련된 거와 연결돼서 기후학적 배경 체결 배경하고 연결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넣어서 이제 그 일본 사정이 변화 보면 국학운동 일어나면서 통신사 접대할 때 많은 비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학운동을 하면서 왜 우리가 그런 조선하고 그 통신사를 받을 때 그 비용을 많이 써야 되냐.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정부가 통신사 파견의 최종 목적지를 대마도 변경을 요구하게 돼요. 너희들은 서울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왜 여기 에도까지 통신을 받아들여야 되냐. 비용 많이 든다. 그래서 대마도 하니까 뭐 받아들이는 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마도 갔다가 또 이제 그것도 19세기 때는 아예 끊어지죠. 예. 그래갖고 이제 한동안 이제 끊어졌다가 다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강화도 조약 때 들어와서 이제 억지로 개항시키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뒤에 이제 구한말 때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때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진족 간의 관계를 볼게요. 앞에서 낸 건 일본과 관계고 여진족 관계를 보죠. 여진족도 정형적인 교린 관계예요. 그래서 청나라 그러니까 후금이 세워지기 이전까지는 그 여진족들이 그 뭐냐면 부족별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사 할 때 이제 보면 뭐 그 해서 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야인 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주 여진 이렇게 이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국 애들이 그냥 그렇게 그 불렸던 명칭이고 건주 여진, 뭐 야인 여진, 해서 여진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진족들은 그 외에도 되게 많은 부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알타이 부족, 오랑카 부족 뭐 등등 되게 많아. 그 오랑카이에서 오랑키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러 부족들로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부족 중에 일부는 그 조선을 일종의 어버이 나라, 부모의 나라로 섬기고 그 사대 관계를 맺는 그 여진족도 있었어요. 사대 관계, 그 조공 채권 관계를 맺는 여진족도 일부 있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사대 교린과 사대 채권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사대 채권 관계를 그러니까 사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 여진족하고 사대 관계를 또 맺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여진족은 이제 교린 관계지만 실제 일부 여진족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본 대마도나 뭐 근색들과 마찬가지로 조공 채권 관계를 맺고 있었다. 사대 관계를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진족들이 계속 동방에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들의 해유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구성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해유책을 보면 자기한테 말을 잘 듣는 그 여진족들에게는 조공무역을 했어요. 예. 조공과 해산하는 걸 했다. 조공 채권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보다는 조공무역이죠. 채권은 아니고 조공무역을 했다. 그래서 사대 관계를 맺었다. 그렇지만 중국이 한테 눈치를 보니까 이걸 교린 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성과 경원의 무역사를 설치해 문물 교환을 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제 문물 교환을 했고, 자, 그다음에 기한시에는 이제 그 간직도 제수를 했다. 이렇게 있고 강경책을 볼게요. 자, 이때 이제 변경책이 많으니까 그에 대한 응징청을 했고, 그다음에 세종 때 세종할 때 얘기는 안 했지만 세종할 때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이제 뭐냐면 하저강 지역에 정보를 냈죠. 그리고 이제 사군 육진까지 개척을 하게 돼요. 사군 지역은 여기고 육지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국경선을 형성할 때가 요때죠. 예. 그래서 이제 육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이 되는데 이 사군 자체가 너무 험준해 상하게.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사군이 좀 있다가 폐사군 돼요. 군을 이제 아예 폐사군 시켜버리죠. 이게 지키기도 힘들고 민들도 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폐사군 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폐사군 시켰다고 해서 영토를 포기한 게 아니라
영토는 그대로 놔두고 행정구역만 이제 철폐를 시킨 거야. 여기는요. 그리고 육지는 나름대로 이제 개척이 좀 됐는데 이 고려말 이성계가 동국민 여진족을 직무하는 데 성공했죠. 참고로 이성계하고 여진족들은 되게 좀 친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성계 병사들 중에 여진족 출신도 많고 이성계 집안에 보면 그 외가 쪽이 외할머니 쪽이 여진족 출신이야. 네. 그래갖고 이성계 때 이제 여진족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 이성계 친위군 중에 여진족 출신도 많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 배경 아래 이제 동국민 여진족들을 직무하는 데 성공해서 북초에는 두만강 하류 지역까지 우리 강역으로 포함시켰고 그렇지만 이제 이성계가 죽은 후에 태종이 즉위하잖아요. 태종 때 조사의 난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 조사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 조사의 난 때 이제 여진족들이 많이 가담을 했거든요. 이 조사의 난은 이제 그 당시 태종의 즉위에 반대해가지고 일어났던 그 난인데 한때 이제 이성계가 이 조사이와 이제 손을 잡았다는 설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때 조사의 난 때 여진족들이 조사의 편에서 많이 이제 가담을 했는데 이걸 이제 태종이 진압을 하면서 여진족 간의 관계가 끊어진 거야. 그래서 이성계 때 맺어진 여진족과의 밀착 관계가 이 조사의 난 때 깨지기 시작하면서 태종 때부터 이제 여진족의 상당수가 이제 뭐냐면 조선을 이제 척을 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태종 때 원래는 경원에 있었던 부가 이게 지키기가 힘드니까 잠시 남쪽의 경성 쪽으로 옮기게 돼요. 예, 경성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을 포기할까 말까 가지고 말이 많았어. 세종 때. 예, 들어와서. 근데 세종 때 이제 이렇게 말이 많은데 세종은 이제 확고했죠. 우리 조상의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군대를 다시 파견해 갖고 여기 육진을 설치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종서를 파견하죠. 그래서 여진족을 몰아내서 육진을 설치했는데 참고로 이 김종서는 무관이 아니에요. 문관이에요. 이 사람은 문관 출신이야. 이 사람은. 그리고 나중에 서울 올라가서 이제 한때 권력을 장악했던 또 그 사람이죠. 문종 때 삼정성으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죽어요? 수양대군한테 죽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원, 종성, 해룡, 경원, 원송, 부정 지역이 육진이 확고하게 이제 우리나라 영토로 들어왔고요. 그다음 서북면을 보죠. 사군을 이제 만드는데 자, 고려말 때 압록강 하류는 수복했지만 압록강 상류 여진족이 계속 활동하고 있었고 태종 때 이제 뭐냐면 압록강 이남 지역을 확보한 후에 그래서 더 심해지니까 세종 15년에 최운덕과 이천을 시켜서 여진족을 토벌하고 여기에 사군을 설치했어. 여기 백두산 부근이죠. 자, 근데 이 사군은 좀 힘들었어. 왜냐면 토지가 척박하고 교통이 불편해. 방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사군을 폐지시키죠. 폐사군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세조 이후부터 이제 폐사군 지역이라고 하는데 주의할 것은 폐사군이라고 해서 이거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다라는 거 포기한 게 아니에요. 행정구역상 그냥 사군을 폐지시킨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 계속 남아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숙종 들어와서 조선 후기 때 들어가서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인 정책을 보죠. 삼인 정책은 그 당시 이제 여기 북쪽 지역 있죠. 이쪽 북방 지역이 고려 말 때부터 해갖고 조선 때 개척한 그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사람이 별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지우고 여기. 그래서 고려 말 때 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역들 있죠. 마천역 이부 지역. 여기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어. 그런데 사람이 살아야지 우리 영토가 될 수 있는 거냐. 일반 민들이 살아야지. 근데 여기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산도인들을 일단 한경도나 평안도 이주시켜 놓고 평안도 한경도 사람들을 여기 북쪽에다 이주시키는 거야. 예. 이게 이제 3인 정책이야. 좀 강제성이 띄었어. 그래서 3인 정책이 제일 활발해질 때가 언제는 세종 때예요. 세종 때. 세종 때. 자, 그래서 이제 태종 때는 그 요동수복을 포기하는 대신에 압록강 인항 개발을 주력을 했고 하삼도 주변에 하삼도의 부연 주민들 대거 북방으로 이주시켰다. 그리고 이제 세조 때는 그 당시 북방 영토 회복과 고수를 위해 주로 해당도의 유민들을 삼인시켰다는 거. 그래서
한경도 있죠. 한경도와 평양도 사람들을 맞춤형 이북 지역, 육진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그 빈자리들 누가 메웠냐면 하산도민들이 와서 빈자리 메꾸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강제로 이제 좀 실시했어요. 3인 정책은. 그래서 이제 세조 때는 그 당시 그 지역 한경도 평안교 지역 한강지 그 당시 버려진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서는 개간하기 위해서 하산도 부연을 3위시키고 1호당 30개의 토지를 또 지급을 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잘 안 가려고 했죠. 척박한 토지에다 주변에 여진족들이 득실득실한 곳에 누가 가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제를 질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3인 정책을 이렇게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3인 정책 목적이 있는데 이건 뭐 앞에서 언급했던 그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지역의 토착지대에게 토관을 임명했어요. 그래서 임명해서 자치를 허용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것을 노리겠다. 그래서 말단 수정직 같은 경우에는 그 토관들을 임명해서 그 지방 유지들에게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기득권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토관 제도가 폐지된 건 앞에서 얘기한 세조 때죠. 세조 때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면서 토관을 폐지하고 토관을 예전에 임명했던 자리에 중앙에 자기에게 도와줬던 중앙에서 자기 정변을 도와줬던 개정을 도와줬던 이런 공신들의 어떤 자제들 인척들을 임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불만을 일으킨 난이 무슨 난이에요? 이시의 난이잖아요. 자, 그리고 강병 지역의 전락촌을 이제 특수하게 편제. 그래서 여진족 침략을 대비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압록강을 국경으로 삼고 이 지방에 농토를 얻으려고 했다. 예. 그래서 사군 육진이 개척되면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국경선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선조 16년에 이탄계의 난이 나와요. 이탄계의 난. 네. 선조 16년에 이건 이제 그 신입장군이 진압을 했죠. 신입장군이.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신입장군이 진압을 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진족들과 많이 싸우다 보니까 조선 전기 때 이제 그 전종 체계가 바뀌게 되는데 예전에는 보병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여진족들이 뭐였죠? 기병이죠. 예. 기병이니까 기병과 대변하다 보니까 기병 중심으로 바뀌게 돼. 근데 이때 때마침 임진왜란이 터진 거야. 근데 임진왜란은 이미 조총화된 보병예들 중심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기병이 이제 탕감돼서 깨지니까 기병 가지고 싸우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조총을 무정한 또 보병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보병이 바뀔 때 또 뭐가 일어나? 기병의 끝판왕이었던 만주족 기병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얘네도 깨지죠. 이게 시기가 안 좋아.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과 교육 관계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여진과의 교육 관계가 큰 우리가 이익을 보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조공무역 형식이죠. 말로는 교린이지만 실제로는 그 조공무역이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무역소를 설치하죠. 그래서 무역소를 이제 설치해 갖고 했는데 무역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진족도 약탈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경선이나 경원 지역에 뭐냐면 무역소를 설치하고 주로 이제 수입품 같은 게 말 같은 것들이 많아요. 모피주. 예. 수출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 염장, 그다음에 철제류, 농기구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예, 이거 수출됐고요. 자, 이런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볼게 제도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조선의 제도사 관련된 볼게요. 중앙 정치 체제하고 지방 정치 체제 그 나눠서 이제 볼 텐데, 자, 일단은 이제 중앙 정치 체제를 보면 되게 관계 조직에 의해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총 30단계로 구성이 됐죠. 정품, 종품에서 각각 15개 등급, 18개 등급 있고, 그다음에 또 정일품에서 종일품까지는 또 상하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총 30단계 구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과거 제도가 실시되면서 문반과 무반이 또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문반과 무반이 구분이 됐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잡집이 있고요. 토관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구분하는 기준 중에 크게 두 개의 분류로 이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되게 이제 당상간과 당하간 구분이 있고요. 당상간, 당하간, 예, 참상간, 청하간 안에 또 구분하고 또 대부하고 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당상간, 당하간, 그 다음에 대부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하간을 이제 합쳐가지고 구분해서 참상간, 창하간 이렇게 또 구분하죠.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당상간, 당하간 구분을 볼게요. 당상간은 당상간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예요. 물론 정책은 왕조 국가에서 왕이 결정하는 거지만 최종적으로, 근데 모든 왕이 다 알 수, 모든 왕이 모든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이제 최고 정책 결정자들은 당상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풍계상 그 문반은 통정대부 이상을 얘기하고요, 정상품 상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무관은 절충장군을 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는 보면, 자, 중시로서 주요 결정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관찰사직을 겸하는, 관찰사직을 이제 하는데 종 2품 이상이 돼야지 관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요 간서의 책임자면서 그래서 모든 관청의 그 책임자는 무조건 당상관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많은 간서의 이제 그 장을 당상관 다 임명할 수 없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제조라는 이름으로 겸임을 해요. 예, 제조. 예전에 그 고려시대 때 제조제가 있었잖아요. 겸직제가 있었죠. 판사제처럼 겸직제가 있었는데 여기도 제조제가 있었어. 이 겸직제야. 자, 그래서 주요 관세 책임자도 임명하고 그밖에 관청의장도 다 당상관을 임명하는데, 뭐냐면 당상관을 다 임명하는 게 아니라 대개본 그 다른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을 그 뭐냐 좀 약간 급이 떨어진 관청의 장으로 임명하는 이런 식으로 겸직제를 실시했다. 이걸 제조제라고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조제는 왜 실시했냐면 주요 그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 예, 각 간청의 자능을 당상과 다 임명을 할 경우에는 한 명 한 명씩 다 임명하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제를 이용했고 명목상 당상관을 임명하지만 실제 겸직함으로써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왜 여기 집어넣는지 모르겠네. 예, 요건 지우세요. 예,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제일 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은 의결권, 군사권, 인사권, 고시권, 폭풍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이제 고시나 폭풍은 당상관 이상에만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있다라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또 권한도 주어지죠. 예, 당상관들에게는 이거 외에도. 그래서 주로 이제 당상관은 상피가 적용되지 않아요. 상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들 특징이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퇴직 후에도 이제 일종의 월급이 나오죠. 퇴직금이. 예, 이런 것들이 당상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당하관은 정품 3위 하위, 그러니까 상품 하위직을 당하관이라고요. 그래서 통호대부와 이하와 업무장군 이하. 그래서 이제 문관은 통호대부 이하를 얘기하고 무관은 풍계상 그 업무장군 이하를 의미한다. 주로 이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순자법이 적용된다. 예, 순자법은 승진에 필요한 근무 일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등업이 되는 거야. 이게 순자법은. 그래서 있고, 당하관은 다시 이제 뭘로 나누냐면 참상관과 청하로 나눠요. 자, 참상관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주로 이제 정3품 하등급에서 정6품까지 고 이들은 이제 뭐냐면 왕이 조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 그런데 당상관처럼 이제 발언권은 없고요. 다만 참여할 자격만 부여되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참상관 이상이 되어야지만 지방 관료로서 목민관으로서 이제 나갈 수 있죠. 중견 관료나 목민관으로서 지방 관료로서 나갈 수 있고 수령권들은 거의 창상관이라 보시면 돼요. 첨하관은 청7품 이하로 주로 이제 뭐냐면 경외관하의 각종 실물 담당 하급 관리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당상관, 당하관, 창상관, 청하관 이렇게 나누는 하나의 이제 그 기준이 있고 또 하나의 기준이 또 뭐냐면 대부와 사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 사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정5품을 기준으로 해서 정5품 이상이면 정4품까지 이상이면 대부라고 하죠. 이제 문과는 장군이라고 하고 그래서 대부하고 장군이 있다. 그래서 요 급에서는 이제 주로 누가 임명을 하냐면 왕이 직접 임명을 해요. 얘네들은 왕이 그 당시 이제 직접 임명을 한다. 그래서 보통 교지를 내려가지고 왕이 임명하는 거고요. 이거는요. 그다음 사는 문관 5품이야. 무관 5품 이하의 교의, 난가 교의를 사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약간 중하위급 그 간직들이죠. 요거는 누가 임명하냐면 요거는 왕이 직접 임명하지 않고요. 왕이 이거는 이제 주 서경을 통해서 서경을 통해서 첩지를 내리는 거죠. 첩지. 네. 그래서 서경을 거쳐서 첩지를 하는데 주로 서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야. 서경을 내서 주로 이제 이부나 병부에서 내려요. 이부는 이제 주로 이제 문관 관리를 받고 병부는 무관 관리를 담당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원래 원칙은 첩지는 그 이조 판사, 병조 판사가 내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관례적으로 볼 때 5분 정도는 그냥 그 뭐냐면 이조 전랑이 추천안을 올리면 그냥 승인해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이조 전랑이 자기 임명권을 갖고 있다.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조 전랑이 끝발이 센 거죠. 하위직 인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부와 사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나누는 건 당상관, 당하관, 또 당하관, 창상관, 창하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또 하나의 기준은 누가 임명에 따라서 서경의 여부에 따라서 그 대부와 사계열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 기준은 오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조선이라는 사회는 관료제 국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중앙기관이 양반 관료 사회를 추구하고 그리고 고려와 달리 상대적으로 볼 때 문벌보다는 가문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도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건데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기본적으로 순자법에 따라 간직의 관계와 같은 관계를 지닌 간원들을 임명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있는데 간직은 자기가 실제로 일을 하는 거고 일을 받는 신분직을 말하는 거고 관계는 이제 등급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면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간직에 따른 관계에 따른 이제 간직도 있잖아요. 1급 공무원은 뭐 장간직이고 뭐 2급 공무원은 차관직이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맞게 이제 간직을 배치시키는 거야.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걸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순자법을 도입해요. 순자법. 이 순자법은 당하관만 적용된 거야. 찬상관, 창하관 같은 당하관들만 했는데 근무일수 기준으로 인사이동과 승진을 정해요. 그래서 일정한 근무일수를 마치면 한 단계 등급이 되는 거야. 자동으로.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보통 한 단계 등급할 때 올라갈 때는 참하관은 450일, 그 다음에 참상관은 900일을 근무하면 한 단계 품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건 원칙일 뿐이고 이걸 원칙일 뿐이고 근데 이제 항상 그 원칙에 따라만 운영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 고가와 폭품의 점수가 들어요. 고가와 폭품. 그래서 고가와 폭품은 누가 하냐? 이거는 당상관이었죠. 고가와 폭품인데 당상관 해당 관청의 당상관이 그걸 하는데 이 당상관과 또는 당상관 제조가
6개월마다 해요. 그게 딱 정해져 있어. 두 번은 이제 1년에 두 번 하는데 6월 15일과 그다음에 12월 15일 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방학간에 근무 성적 평가를 해요. 두 번에 거쳐서 우리가 이제 교원하면 교원 평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누가 담당 경관 중앙간직은 이조와 평조가 하죠. 이조 판사, 병조 판사가 하는 거고 원칙상. 그다음에 외관은 지방 수정관은 관찰사가 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고가라고 해요. 고가. 고가. 그러면 이 고가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뭔가 이제 승진과 자천하는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가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포평을 해요. 음. 그래서 포폼은 매년 두 번에 거친 그 고가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자급을 더해주거나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진하거나 자천을 해주는데, 자, 그럴 경우에 문제점이 있어. 또 어떤 문제점이냐? 자, 앞에 이제 순자법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 대개 보면 고가 성적은 그렇게 엄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그냥 경력 차면 좋게 좋게 갖고 이제 자급을 이제 순자법에 따라서 이게 일정한 근무 있으면 그대로 올려주고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뛰어난 인재들이 있고 얜 영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승진을 하고 자천을 하게 되는데 승진을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냐? 이 순자법에 걸리는 거야. 이 사람이 뭐 근무 일수가 뭐 100일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공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승진을 해버리면 붕괴를 높여주면 이 관료 질서가 붕괴하겠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 그래서 뭐 이 사람을 이제 저쪽 낮은 등급으로 해갖고 보내버리면 등급 확 낮춰버리면 또 관료 질서 붕괴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행수법이야. 음. 그래서 순자법 실시 후 간직 관계가 어긋난 걸 보완한 거죠. 아까 전에 고가 폭풍 과정에서 간직과 관계가 어긋난 것을 보완하고자 실시한 거야. 그래서 풍기가 높은 사람이 자천당하는 경우죠. 낮은 간직이 임명될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고집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풍기가 높은데 상대적으로 간직이 낮을 경우잖아요. 자, 그때는 이제 나갈 때 행차할 때 행을 붙여 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종 1품 순정대부가 종 2품 이조판사직을 받았다. 자천된 거죠, 일종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순정대부 행 이조판사에서 이렇게 행을 붙여요. 행을. 거꾸로 풍계가 높은 사람이 성적을 잘 받아갖고 풍계 높은 직에 올라가요. 아니 저 단지 높은 직에 올라가. 근데 풍계는 그대로거든요. 왜냐면 풍계는 만땅을 채워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간직만 승진하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뭐가 문제 생기냐면 계비직고가 나와. 예. 그럴 경우에는 간직 앞에 뭘 붙이냐면 수를 붙여. 그러니까 종2품 가산대부가 정2품 홍문관 대제학 같은 자기 풍계보다 좀 높은데 승진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가산대부 수 홍문관 제학 이렇게 붙여. 수를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이런 행수법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순자법 같은 경우에는 간품을 일정한 시간을 해야지만 풍계가 하나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고가 성적이나 이렇게 잘 받아갖고 승진하거나 못 받아서 자천할 경우에 자기보다 낮은 간직에 들어갈 경우에는 풍계는 그대로 상태에서 그대로 높거나 낮은 간직에 들어갈 경우에 이렇게 행수법을 통해서 뭐냐면 그 간직 질서를 그냥 바로 잡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직을 이제 관계가 무너지는 것들을 좀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행수법이다. 순자법을 보완하기 위한 법을 행수법을 통해서 관료의 어떤 기강을 사로잡으려고 했다. 바로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선이라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간품에 맞는 간직이 있어요. 그리고 당하간 이하 관리든 그다음 순자법이 적용돼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근무를 하면 간등이 간품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간직도 올라가겠죠. 근데 평가를 잘못 받으면 간직이 떨어질 수 있고 간품 그대로인데 또 승진을 빨리 할 수 있죠. 간품 그대로인데 승진이 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행수법이라는 걸 보완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출신 성분이나 어떤 자기 직급에 따라서 한품 소용이 있어요. 올라가는데 직급에 딱 이렇게 제한이 두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서울과 기술과는 정상품 당하관까지는 못 올라가요. 여기는. 그래서 정상품 당하관만 올라가고 당상관만 올라가지 못하죠. 정상품 하품이죠. 여기. 네, 정상품 상품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 네. 그래서 기술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서울도 원래 서울은 문과나 뭐 문과 같은 것도 보지 못하죠. 근데 뭐 취재라든지 뭐 등등 해갖고 들어가서 이제 할 수 있어요. 네, 서울도. 그래서 이제 문무관직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과거에 문무관을 무과나 문과는 못 볼 뿐이지 다양한 통의 경로 통해 올라가는데 그래도 당하관밖에 못 올라가. 정상품 하등 당상관까지 못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예외적인 경우가 뭐 유자강 같은 사람도 서울 출신이 이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갑자기 이름은 기억 안 난다. 네. 동의보감 쓴 사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의보감 썼던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도 당상관까지 올라가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 그렇다는 거. 항리나 토간도 정 5품, 서리직은 정 7품. 고려 시대는 서리직이 이제 일종의 상급 서리 같은 경우에는 품간지에 진출하고 재산까지 된 사람도 있죠. 근데 조선 시대 때는 서리가 이제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동의보감 쓴 사람이 허준이죠.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났어. 네.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중앙제도 내용을 볼게요. 네. 자, 여기 이제 의정부 이제 뭐냐 여기 없는데 이게 좀 빠졌네요. 예, 좀 약간 더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상피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또 하나 특징은 상피제도가 있다는 거야. 상피제도. 고려시대와 이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상피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목적은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방지하는 목적이죠.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연고지나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임명하거나 지방관리로서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뭐 이주에 있는데 그 아들이 이주에 임명하는 거는 이제 금지시켰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인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당하관만 적용하고 당상관은 적용되지 않아요. 상피는. 당상관은 적용되지 않는다. 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분경 금지라는 것도 있어요. 자, 청탁을 막기 위해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이조나 병조 당상관을 직접 만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조 판사나 병조 판사가 그 인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분경 금지법이 있었다. 사적인 만남을 금지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원칙일 뿐이고 만날 사람 다 만나죠. 이건 그냥 원칙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제도를 이제 보죠. 제주 중앙제도 내용을. 자, 고려와 조선의 비교를 보면 공통적 인형 규례를 바탕으로 했고요. 근데 이제 고려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중서문화 재신이 일반적 정책에 맡았고 중대 상황은 도병마사 추민과 함께 결정을 했죠. 제주가 함께 있고 조선은 이제 같은 합의 제도도 불구하고 대개 의정부나 육조 당상관이 의정부에서 어, 정책을 결정했다.
그래서 유정부와 육조 당선관들이 의정부 간청에 모여갖고 정책을 결정했다는 게 좀 틀린데 이건 조선 전기 때 얘기고요. 자, 그러면 그 의정부 육조 체제 정비 과정을 볼게요. 의정부 육조 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이건 뭐 의정부 육조 체제 정비 과정에서 답을 했지만 이게 이제 전반적인 간제 개편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이건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조선 초기 때 간제 개편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 앞부분에 제가 이제 태조하고 태종 정책할 때 했던 부분하고 겹치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는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이제 1차 개혁 관련된 내용들과 2차 개혁 관련된 내용들 요거는 좀 할게요. 아까 1차 관련된 개혁들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2차 개혁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2차 개혁들의 특징을 보면 6조를 정이품 아문에서 습격가 있는데 태종 5년 때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6조 직계제를 좀 확실하기 위해서 6조의 권한을 높여놨죠. 정이품 아문에서 습격했다. 그래서 예전에 6조의 간청의 최고 높은 사람은 정 3품이었어요. 근데 그 뭐냐면 2품으로 올렸다. 네, 그래서 그 간청의 격을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소환문 체제를 완비했죠. 그래서 이제 의정부, 사원부, 사관원, 승정원, 한성부를 뺀 중앙관할 대부분이 각 조에 소가문으로 배치됐고, 그래서 이제 6조의 소가문에 배치됐고, 그다음에 속사를 만졌죠. 각 조에 속사를 설치했는데 6부마다 각각 사서가 있어요. 사사. 그러니까 보면 총 24사가 있죠. 그래서 보통 고려 시대는 단사제를 운영했잖아요. 근데 조선은 원칙적으로 사사를 설치해갖고 육부마다 6조죠. 6조마다 24사를 운영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소강문 해갖고 이렇게 운영할 거야. 속사하고 소강문이 뭐냐? 차이가 뭐냐면 속사는 직접 들어가는 그거죠.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경기도 교육청 있으면 경기도 교육청 안에 무슨 각 지역 교육청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직접적 상하관계가 있는 것을 속사라고 하고요. 소가무는 협력관계하고 비슷합니다. 협력관계있지만 때에 따른 지휘통솔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국방부가 있으면 그 옆에 조달청 있잖아. 예. 그래서 이제 뭐 육군 국방부가 있으면 그 국방부 밑에 이제 뭐냐면 육군 참모본부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는 이제 그 국가 총괄을 하지만 직접적인 상황은 없죠. 국방부가 총괄을 하지만 육군 육참이나 뭐 이런 데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상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죠. 이런 관계야. 그래서 협력 관계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수 있는 그 간섭을 소화문이라고 한다. 속사는 직접적인 명령 체계를 거치는 그 간섭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조선은 6조 속사 이렇게 소가문 이런 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 간청 간의 상하 관계가 확실하다. 이거는 고려 시대와 좀 비해서 더 진전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조의 기능 강화 보면 사평부가 있었죠. 이 중추원이 사평부 바뀌었는데 이걸 호조에 합병을 해서 호조의 권한을 강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승추부를 뒀다고 했죠. 예전에 승추부를 다시 폐지해갖고 국무는 병조에 합병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 비서 기능을 승조원을 이렇게 통합을 시켰죠. 이건 예전에 얘기를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상서상을 둬서 또 인사 기능을 이주와 병주를 합병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육조 직계자 의정부 서사가 있는데, 요게 상당히 중요해요. 요게 예전에 두세 번 나왔어요. 이게 05년 10년 세네 번 정도 나온 부분인데,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공부를 열심히 해둘 필요가 있겠죠. 요 부분을. 잠깐만요. 그 의정부서사 제도하고 육조직계가 뭐냐? 이것도 개념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도표에 보면 의정부 서사가 있죠. 의정부 서사 제도는 서사는 일을 처리한다는 거야. 어디에서 일을 처리하는 거야? 의정부에서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근데 육조가 복을 올리면 의정부를 통해서 왕한테 보고하는 건데 의정부에서 이제 육조 올린 복을 다 왕한테 올리지 않죠. 보고 별로 아닌 거다 싶으면 이제 거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들만 왕한테 올리는 거야. 그 왕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요. 근데 왕조 국가에서는 입헌군주의가 아닌 이상은 왕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요. 무조건. 예. 그런데 이제 왕이 어떤 이제 권한을 살리려고 단 예의적으로 두 가지는 뭐냐면 좀 제외시키죠. 왕한테 육조가 직접 보고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군사권하고 인사권이에요. 군사 인사권 같은 경우에는 왕한테 직접 보고해요. 육조가. 네. 그 다음에 주요 형벌권 같은 것, 사형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가 왕한테 직접 직보를 한다. 이걸 지금 기억을 해주세요. 예의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육조 직계제는 말 그대로 직계는 직접 보고하는 거죠. 왕이 한테 무조건 직계 보고하는 거야. 무조건. 근데 또 이것도 예의적으로 의정부를 거쳐서 왕한테 보고하는 게 있어요. 이건 예의적인 건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대문서. 사대문서하고 그 다음에 중재수 재신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의정부를 거쳐서 왕한테 보고요. 사대문서 같은 경우에는 좀 경력이 필요하죠. 의정부에 있는 삼정성 같은 높은 사람의 경력이 필요해. 중국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경력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과 중재수 재신 같은 것들은 그 한번 이제 사형제도를 한번 같이 논의해보고 한번 더 살펴본 게 있는데 이때는 이제 뭐냐면 또 의정부를 거쳐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어느 왕 때 어떻게 의정부 서사자 실시했고 육조 직계자 실시한가?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럼 태종 때를 볼게요. 태종 초창기 때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죠. 이게 정종 2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정종 의정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태조 1년 때인가요? 네.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어. 한 4년 동안 실시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그 앞에 이성계가 도평 의사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측근 정치를 했잖아요. 도평 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두고 만들고 의정부의 권한을 몰빵을 해줬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의정부에 몰빵을 해주니까 얘네들 권한이 좀 커지는 거야. 아니겠다 해갖고 그냥 태조 4년 때 그 태조 그 4년 때 의정부 서사제도에서 육조 직계제 변화를 시키죠. 근데 예전에 의정부 서사제도 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또 의정부 권한이 커지잖아요. 컸잖아요. 그러니까 육조 직계제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태조 14년에 1년의 개혁을 통해서 육조 직계제를 뭐냐면 확실하게 굳히게 돼요. 네, 고착화시키죠. 그래서 여러 권한을 줘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태조 3차 개혁을 볼게요. 예. 그래서 이거 8차 개혁이라는데 요거는 이제 육조 직계제가 이제 실시된 이후에 뭐냐면 이게 육조 직계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당시 태종 8년에 상소를 받고 그 당시 그 성선이라는 사람이 의정부 서사제안에서 육조의 행정성을 부담할 걸 요구했는데 이거 아니죠. 이거 빼세요. 이거 잘못 정리했네. 네. 이 상소 내용이고 그 6조의 이제 그 행정성을 부담을 확실하자. 그 의정부 점 서사제 폐지하고 6조 직계제가 실시했는데 왜 계속 의정부 서사에서 일을 하냐? 의정부에서 일을 하냐? 그래서 의정부에서 맡긴 일을 다 6조에 명확히 구분하자. 이렇게 상소 올려요.
태종이 이 권위를 받아들여서 의정부는 정책 유격권을 가지고 실질 행정성은 6조 넘겼다. 그래서 모든 행정체가 6조 중심 이루어졌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10년도 기출문이 나왔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때는 명목상은 6조 직계제야. 6조 직계제. 근데 실질적으로는 의정부가 모든 그 서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6조 직계제라고 해서는 6조의 행정서무를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당시 행정체계를 다시 6조로 편성을 했다. 그래서 행정서무를 다 6조에서 처리하면서 그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6조 직계제를 만들려고 했다. 이게 태조 그 8년 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6조 직계제가 완비된 것은 언제냐면 태종 14년 때야. 자, 태종 14년 때 의정부의 서문을 나눠 6조에 기속시키고 의정부가 할 것은 이제 사대문서와 중재소 심의뿐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6조 직계제에서 이제 사대문서와 중재소 재심만이 의정부에 취급하고 그밖의 모든 정무는 6조에서 각각 국왕에 보고요. 국왕 처벌받도 시행했는데 이게 이제 제도적 완비의 시점이 14년이다. 이때 실시한 게 아니라 제도적 완비할 때야.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조치들 했는데 여기 안 나와갖고 많이 빠져갖고 좀 더 설명할게요.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 요걸 이제 가능하게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의정부의 6조 지휘권을 박탈시킨 거죠. 예전에 이제 검사가 그 수사를 하면서 경찰 지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검찰청에 이제 예속되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났는데 마찬가지로 예전에 말로는 의정부 6조 직계제를 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의정부에 있는 그 삼증승들이 6조의 지휘권 행사를 해요. 이게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박탈내 버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의정부 단독위를 폐지하죠. 의정부 단독위는 뭐냐면 의정부 3정승만이 왕하고 정책을 논의해가지고 결정해버리는 거야. 이걸 폐지하고 대신에 이제 거기에 6조 판사도 같이 들어가서 의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3사도 들어가서 의의를 제기하죠. 6조 판사나 뭐 3사 같은 사람들도 의의를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정책 판단에.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6조판 의정부만의 정승만의 어떤 단독 의의권을 폐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태조 4년에 완벽하게 의정부 서사제도가 실시됐, 아니 6조 직계제가 실시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세종 때를 볼게요. 세종 때 잠깐만. 이걸 표를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네. 예. 자, 세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가 다시 이제 했죠. 이게 왕 18년이야. 앞에 언급한 것처럼 세종 때 그때 들어가면 이제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건강상도 이제 해갖고 자기가 좀 힘드니까 그때 이제 문종한테 조금씩 업무를 넘길 때거든요. 넘길 때요. 근데 문종이 이제 고생한 걸 이제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의정부 신하들 원료 대신에 도움이 필요했어. 그래서 이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완벽한 의정부 서사제도는 아니고요. 왕권과 신권에 좋아해서 그때 이제 의정부가 주도를 하되 다만 이제 왕권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누가 이제 보존해 주냐면 승조원이나 집현전학자들 있죠. 이들이 이제 왕권을 보좌해 주는 역할을 한 거야. 같이 정치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집현전은 원래 순수한 학문 기관이었는데 여기 때부터 정치의 맛을 좀 보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하면서 6조가 의정부에 보고를 하고 의정부에서 합의해서 결정한 뒤 왕에게 보고를 하고요. 국왕의 재가를 받은 후 시행해서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했다. 예. 다만 인사관리, 군사 문제,
사형수 재신 같은 것은 각 육조가 직접 왕에게 직계함으로써 왕의 주도권을 손상되지 않은 범위에서 그 당시 의정부 대신대의 어떤 권한을 회복한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는 이제 세종 때는 의정부 소사제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세종 때 얘기해요. 세종 때 의정부 소사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 근데 뒤에 이제 세조 때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죠. 다시. 예. 세종 때가 아니라 중종 때. 중종 때 그 의정부, 중종 때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잖아요. 그 의정부 서사제 때는 이렇게 왕권과 신권보다는 신권이 우위인 상태에서 했어요. 중종 반정 이후에. 이게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문종 때는 대개 보면 이제 뭐 거의 이제 일상적으로 뭐 육조의 의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왕에게 바로 이제 아래도 육조 직계를 거의 회복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근데 문종이 지위가 2년 했나? 2년?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실제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그냥 건너뛰고, 당종 때도 건너뛰고요. 세조 때를 볼게요. 세조가 이제 집권하자마자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시키고 육조 직계를 부활시키죠. 예. 그래서 이제 의정부의 사대문서 간장도 제외시키고 중재인 재신만 간장한다. 중재인은 뭐 유형이라든지 이상 사형이나 유형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한번 재심을 보는 게 있어요. 요것만 하는 거야. 한번 판결하고 다시 검토하는 만 그 의정부에게 넘기고 다시 육조에서 왕이 직접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건국대전에 반영이 됐죠. 성종 때 마련된. 성종 때 마련도 마찬가지로 의정부 서사제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부하고 성종은 계속 육조 직계제를 운영했다. 그래서 성종 때 의정부 서사제 실시됐던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육조 직계제야. 다만 이제 삼정성의 의견을 좀 들어주는 방식이고 의정부 서사제에 대해 약간 육조 직계제 좀 의정부 서사제 요소를 받아들였다. 그게 맞는 거야. 예. 이거 중종 11년에 제가 중종 10년이라고 했는데 중종 11년이네요. 예. 연표를 잘못만 했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 정책 때 이때부터는 이제 중종 반정에서 신권의 강화 때문에 배경을 뗐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계속 의정부 서사제도가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계속 이어졌다. 이 제도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의정부 서사제도는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신하들에게 유리한 거죠. 이 육조직계제는 누구한테 유리한 거죠? 왕한테 유리한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왕권이 강할 때는 육조직계를 실시하고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태종이나 세조 때 이렇게 하고 상대적 신권을 이제 강조할 때는 이제 뭐냐면 중종이나 이럴 때는 세종 때나 이런 것은 이제 의정부 서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 세종하고 중종 때 좀 다른 거는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깨했던 거고 중종은 떠밀려서 했기 때문에 신권에 이제 우위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결국에는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 결론이 났고 그리고 공통점은 의정부 서사제도나 육조직계제나 공통이 뭐예요? 최종 결정은 왕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는 보고를 올리고 하는 과정이 보고 체계가 이렇게 달라진다.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왕이에요. 왕족부에서는.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90번이에요. 세 번째 인증번호 90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통치조직을 좀 볼게요. 중앙통치조직. 시험 문제 중앙통치제도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되게 예전에 시험 문제도 보면 고려시대 때 통치제도 있죠. 중앙통치제도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조선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안 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뭐 6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잠깐 20년도에 기출문제 나왔고 고조비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자, 하여튼 볼게요. 먼저 의정부부터 보는데 이거 물이 떨어졌네.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